12월 증시 전망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까지의 단기적인 악재들을 먼저 10개 볼 거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실은 공략을 지금 당장 하고 있고 해야 될 만한 섹터 3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좋은 것부터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하반기부터 2026년도까지의 부정적인 이슈는 역시나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빅테크 위주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본에 대한 지출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있는 돈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있는 돈의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죠. 막 20%대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메타는 25%가 넘어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약간 걱정이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약화가 되고 있고, 조그마한 이슈에도 말 그대로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이야 하면 딱 치는 순간 바로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돈은 잘 벌어요. 돈은 잘 벌지만 이제 KPX라고 하죠.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야, 이거 인공지능 이렇게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인풋 대비 아웃풋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여기에 대한 기업이 같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 생각하냐면은 오픈 AI가 상장될 때까지예요. 지금 오픈 AI가 상장 안 하다 보니까 오라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의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든 게 오픈 AI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실적 가지고 깔 수가 없죠.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영업이익률 70%가 많이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상장 안 한 이 오픈 AI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두드려 맞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KPX에 대한 회수 기간이 꽤나 깁니다. 요 추정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마찬가지죠. 6년, 7년, 8년 지금 돈 때려 넣었는데 7, 8년 뒤에 회수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주주들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흔들고 있는 주요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거품이냐? 아닙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란 투자가 약간 과열돼 있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죠. M7끼리도 계속 같은 섹터 테마에 본인들이 돈을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물론 이게 워낙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시장의 수요라든가 그걸 장악했을 때의 이런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단계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멈출 수가 없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에서 엔비디아를 판단된 순환구조의 연쇄 도미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죠. 오라클이 올해 상승분을 죄다 반납을 하면서 1년치 상승률이 6%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상승률을 반납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오라클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오픈 AI부터 시작된 오픈 AI부터 촉발된 이런 이 순환 구조들이 연쇄적인 도미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헤지펀드들은 약한 고리를 건들고 있는 거고,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 헤지펀드에 베팅하느냐 아니면 기업들과 CEO에 베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갈린다고 생각되는데, 기업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쪽 시장에 접어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20년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라든가 우리 LG전자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 스마트폰과 대결했던 피처폰 회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애플, 그리고 뭐 삼성전자, 애플이 사실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고, 그 밑에 나머지 기업들이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 10년 전에 테슬라야. 모두가 비웃었지만, 모두가 테슬라를 비웃고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했지만 이겨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때까지 이제 테슬라와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는 이런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뒤처지거나 따라가지 못한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1위 기업에게 흡수합병 당하거나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좀 약한 고리들이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거를 좀 잘 수습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악재로 될 수 있겠죠. 네, 하나가 흔들리면은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표들이 너무 지금 또 고점이긴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버핏 지표라고 하죠. 네, 버핏 지표도 지금 신고점 구간에 나가서 있고, 역사적 고점의 밸류에이션이 다 높습니다. PER, PBR, PSR, 뭐 버핏 지표 다 높아요. 지금 전부 다 역사상 최고치, 아니면은 이 발생했던 시기가 닷컴 버블 때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들이 약간 시장에서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악재들이 되고 있다는 점들까지도 연동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이 좀 이제 최장기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가 한 번에 나와요. 네, 이번 FOMC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주요 경제지표가 CPI랑 소매판매, 개인소비재, 생산의 물가, GDP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연방정부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3주간의 3, 4주간의 이런 이 지표들이 뭉뚱그레로 한 번에 팍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부터 이런 지표들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일단은 지표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의 금리에 대한 좀 단기적인 인하의 그런 요구가 더 하는 전문 인사들이 연준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파월 연준의장은 FOMC 회의 이후에 이 연설에서 10번 중에 10번은 지표 조금 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매크로. 근데 지표로 하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지표가 꽤 괜찮게 나와, 그럼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좀 건드리는 순간 터져 폭발할 것 같아.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인지 양자택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지표를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내년 1분기 내년 1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지표를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위에 한 번에 노출되는 경제지표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건 이제 좀 소비 쪽 관련인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소비가 70%예요. GDP 70%로 소비가 차지하는 말 그대로 소비에 미친 국가, 소비국가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관세 전쟁 플러스 뭐 셧다운도 있었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오려든다. 뭐를 계속 경고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트럼프가 기업들에게 제시했던 이런 관세들, 기업들과 국가들이죠. 이런 관세가 고객들에게 녹아들진 않아요. 본인들끼리 일단 버티고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거고, 결국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대운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올리는 순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전이가 될 것이고, 그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 감소가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이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거면은 고용이 감소할 것이고, 이런 식의 악재,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이제 순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소비에 뭐가 지금 문제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생필보상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도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고 있다. 소비 감소가 되면 안 되죠. 왜?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그래서 소비가 감소가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녹아드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끝까지 난리를 쳐가지고 기업들이 그거를 가져갈 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왜 거지 같냐면은, 여러분들 자,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갑니까? 이때까지 가격 올라서 내린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까자를 우리 예로 들게, 까자 저 때만 하더라도 아이스 카드는 200원, 구구콘 그때 500원이었어. 뭐 제 때는 약간 비싼 구구콘 500원, 뭐 월드콘 700원 이렇게. 지금 월드콘 2,500원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점은, 기업들은 가격을 한번 올리면은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계속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계속 관세 관련된 이슈 나오고 기업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가가 계속 올라요. 지금 물가가 2.5%가 넘어.
예적금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올라가. 돈이 계속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정책적 실수다, 전 세계 생산 시스템 차질 일으켰다, 그리고 침체 상태다 이미.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그런 거 귀뚱에도 들을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인한 부채 문제 플러스 이자 문제도 높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계치, 임계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빚을 갚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임계점이 넘어버리면은 빚을 못 갚아요. 내가 버는 것보다 이자율이 더 많이 나가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건데, 물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이 채권을 찍으면은 사줄 국가들은 여전히 줄을 서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금액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이게 보시니까는 연방부채가 지금 30조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4경입니다. 4경. 4경 4,320조 원이에요. 4경. 네, 이게 숫자로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녹일 것인지. 사실은 이때까지 부채를 어떻게 녹였냐? 부채 어떻게 녹였습니까? 제1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녹였어요. 사람이 죽고 그레이트 리셋하고 국방 찍어내고 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전 세계는 50년마다 한 번씩 세계를 뒤집었죠. 뒤집어가지고 이걸 그레이트 리셋했는데, 지금은 전쟁이 없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한 50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녹일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경제 전문가들도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뭐 숙제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녹인다. 못 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부채는 더 쌓일 수밖에 없고 유동성은 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 한번 연쇄적으로 터지는 구간대가 올 건데, 그 구간대가 우리 때 오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는 게 좀 있겠죠. 아무튼 쉽지가 않고, 자, 이 부채가,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도 나왔던 이런 이슈거든요. 미국 부채 너무 높아. 근데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흔들렸다 하면은 이게 갑자기 재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하는 리스크가 지금 미국이 나 이제 전 세계 캡스 안에, 네, 월드 캡스 안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미국인들끼리 그레이트 아메리카 할래.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뭐 전쟁 나고, 저 이란 중동 쪽도 아직도 해결되진 않았고, 특히 미국이 또 베네수엘에 대해서 또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국가 간에 블록화가 돼요. 이건 좀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가들 간의 블록화, 내가 내 편끼리 붙고 내가 친한 국가들끼리 붙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수출을 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지금 지표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드 월드 때가 좋지, 물건 찍고 패면 돼. 한번 올림픽 해가지고 한 번 더 위아드 월드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전에 일본이랑도 한번 붙었고 중국한테도 한한령 걸려있죠. 이게 위아드 월드가 계속적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소규모의 냉정 상태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악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본다면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이제 MSCI 퇴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비트코인 나 투자 안 해.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 내가 투자 안 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게, 이미 비트코인은 이미 나스닥 선행지표예요. 나스닥 S&P 500 선행지표고,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이 너무 달라요. 네, 뭐 15만에서 20만 달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7만 달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5만 달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추정해서, 크립토를 추정해서 상장한 뉴욕 증시의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이 투자했어. 올해, 여러분들, 올해 2024년부터가 1년간입니다. 1년간. 서학개미 순매수 투자 탑10 중에 3위, 7위, 10위가 크립토 관련주예요. 비트마인, 서클,
아이렌.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크립토가 주저앉는 순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이 세 개의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학개미들이 여러분들 돈을 잘 벌어야지 미국장이 조정 나올 때 국장도 들어와요. 네, 근데 서학개미가 박살이 나버리면은 이건 절대 국내 시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MSCI에서 퇴출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네, 최소 4조 원, 최대 12조 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월 15일날 결정돼 2026년도에 크립토 가져가신 분, 크립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2020년 1월 15일이 굉장히 손 떨리는 날일 겁니다. 퇴출되느냐 안 되느냐. 퇴출되면은 정말 폭락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비트코인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4년 정도의 추세가 이제 나오죠. 업사이클이 4년 정도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운사이클 들어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당분간 시즌 종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저는 별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핑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떨어졌냐? 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야. 시장 왜 이렇게 부진하지? 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야. 이거 필사기야, 필사기.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일본이 지금 거의 뭐 30년 만에 지금 0.5%의 기준금리를 넘어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제 채권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뭐냐면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나? 아직까지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지금 올려봤자 0.5%야. 올려봤자 0.5%고 스프레드 보시면은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엔케이드가 발생하진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연속적으로 파바박 내리게 될 경우에는 그게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여전히 미국이랑 일본이랑 3% 넘게 차이나, 금리. 예, 3% 넘게 차이 때기 때문에 엔케이드도 해도 돼요. 3%뭐 스스로 떼고도 2, 3% 수익 볼 수 있어.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도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은 스프레드가 맞닿아 버리겠죠. 그 순간 이제 폭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아까도 이것도 이제 뭐겠습니까? 필살기다. 왜 떨어졌냐? 엔캐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상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좋지만은 좀 우리가 경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이슈입니다. 뭐가 되냐면은, 자,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출 집중도가 너무 높아요. 반도체 지금 수출 증가율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2월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38% 찍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입의 이런 퍼센티지가 반도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수출업 국가고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의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조업 사이클이 2년 이상 가는 거 보셨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태어나서. 그게 뭐냐면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필요한 수요율이 언젠가는 다 공급이 돼. 그러면 슈퍼 사이클이 떨어지죠. 그걸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실적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을 벌써 이제 슬슬 걱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 막 90조, 100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선행하잖아. 최소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내년 6월달 정도 됐을 때는 연말에 있는 이런 멀티플을 끌어들여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달 됐을 때는 이거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슬슬 시장을 흔들 겁니다. 분명히 흔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된 것들을 빨리 자동차, 조선, 방산, IT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있다. 계속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허허. 저 위에 국회에 있는 병신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막 눈 가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꺾이는 순간 농담 아니고 진짜 IMF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계속 자동차도 부진하고 다 부진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피크아웃을 생각해서 빨리 밀어주거나 대체 산업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반도체가 천년만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조업은 무조건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왜 이게 또 문제냐면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법인세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비율이 OECD국가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원 어디서 마련한다? 다 수출하는 기업에서 법인세로 그거를 나라를 굴립니다. 근데 제조업이 꺾여가지고 만약에 사이클이 꺾였어.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에 제조업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제조업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나라에 돈이 없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빨리 대체해야 돼. 그냥 지금 좋아할 게 아니야. 빨리 지금 다른 산업을 찾고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높다. 이거 법인세, 유효세 좀 비중을 낮춰야 된다. 다른 걸로 관광을 좀 개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법인세로. 근데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저 이제 수출이 꺾였을 때, 이 수출이 꺾이면서 법인세가 줄어들 때 과연 우리나라는 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네,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만 좋지 나머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계속 아프다 하고 있어. 힘들어요, 아프다, 도와줘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된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과 한국의 생태계 피라미드 보시면은 한국은 규제야. 규제 삭감하고, 중국은 다 풀어줘. 나라에서 지원해줘.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나요? HBM 반도체가 4년 본다고 합니다. 4년. 지금 이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따라잡았고 중국이,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기술을 하도 많이 빼가지고 4년이면은 우리나라 HBM 지금 3 정도는 중국이 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대체 산업이 필요하고 정부의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데 쉽지가 않다. 네, 쉽지가 않다. 계속 경고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굴기 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이겼던 것처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네, 기업도 조직위에 계속 파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제조업 지표 딱 꺾이는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IMF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붕괴가 되고 있다. 이거 계속 서학기미 다 돌리는 거 있는데 개소리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프레임을 하도 잘 씌우는 지금 정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서학게임이 하는데 절대 이거는 서학게임 탓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확대 재정이 문제다. 뭐냐? 돈을 그냥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환율이 안 떨어지겠어요? 예,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찍어내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년에 재정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금 700조 넘었어. 내년에 728조인데 728조만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국채도 200조씩 찍어내요. 1000조씩 찍어내, 나라에서 1000조씩. 1000조씩 찍어내고, 이 광유토가 비율이 얼마나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는 미국 2배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미국보다 돈을 2배로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가 3.5%야.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미국이 2배로 돈을 찍어내고 있어. 네,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 자, 뭐가 문제냐? 돈이 녹아내리면은 수출하는 기업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되면은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자재는 뭐 하늘에서 내려줍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90% 수입해와요. 수입해. 뭘로 수입해? 달러로 수입해. 에너지 원자재 90% 수입해옵니다. 달러로 수입해오죠.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네, 뭐 달러가 지금 뭐 원화가 녹아서 수출 기업들이 좋다? 네,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쉽지 않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금리나 국면의 투자나 대출 등이 M2가 늘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서게임이 탓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당한 거 아닌가, 좀 위험하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경제 블록화, 요것도 굉장히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금, 은, 구리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금은 구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금 보유량도 적고 구리 강성도 없고 은 강성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달러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문제야. 달러가 지금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입 운전도 94%야.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뭐 안에 있는 원자재까지 다 지금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달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수입 운전도가 높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안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부진해. 그리고 원재료비 등 제조 원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근데 인건비 뭐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뭐 인건비 물류비 증감되고 있어.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될 것 같다. 내년에도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지금 계속 이런 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쌓이게 되면서 반도체가 꺾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돈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올라가려면은 돈도 잘 벌고 주도 배당 정책도 잘하고 투자도 장기 투자하고 그러면서 뭐 정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럼 좋은 건데, 지금 뭡니까? 슈퍼 사이클이라는 정말 운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는 와중에 기업도 조직이 정책하고 있죠. 그리고 차기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이런 이 주식 상승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튀르키예처럼 돈을 많이 풀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거품이 언젠가는 조 터지게 되는 순간 정말 곡소리가 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경고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당장에는 오지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허접 국가는 아니야. 우리나라 잘 삽니다. 우리나라 기초체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 4, 5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간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내리막길 따라서 내리막길 가다 보면 절벽에서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표로 나오고 있고 모든 경제 TV,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의도에 계신 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도 그냥 박살 내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반도체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저는 큰 위기가 올 것이고, 그 위기가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 좋은 말만 계속했죠. 근데 이제 또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이슈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요. 트럼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게 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반기 긍정적인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계속 뭘 강조드리냐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야, 우리 너무 힘들어, 이제 종전하자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동쪽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시면은 동쪽은 러시아랑 붙어있는데 서쪽은 유럽이랑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 살아. 우리나라 지도 옆에 눕혔다 생각하면 돼요. 서울, 경기도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부산, 대구가 이렇게 영남, 호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지고 있는 거야 여기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갭도 굉장히 크고 땅덩어리도 워낙 넓기 때문에 갭도 굉장히 크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다 헤쳐먹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했죠.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이제 지원 안 하겠다. 왜? 너무 지금 보세요. 미국만 지원해. 미국만. 군사지원, 인도적 지원, 재정제 미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유럽은 입만 틀어, 입만. 유럽은 러시아 잘 살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이팅 하는데, 유럽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러시아는 여기가 국경에 붙어있잖아요. 유럽은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도 갈려나가고 우크라이나가 방파제 역할 해주고, 근데 러시아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군사지원 하지도 않아. 입만 터는 거야. 절대 휴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야, 우리가 돈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 재정도 지원, 군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안 할래? 그럼 우크라이나 어떻게 버틸까? 못 버텨요. 러시아가 진군을 안 하고 있고 여기서 땅 따먹기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기름도 없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 지지율이 막 99%가 절대 휴전 안 돼, 무조건 우리 땅 다 찾아야 돼, 그것도 아니죠. 지금 이미 여론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해 가지고 정말 큰 시장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 큰 시장이에요. 774조 원 규모의 이런 재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에버다임, 그리고 SG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TIM이라든가 동양 같은 경우도 이미 인도적으로 이 농기계 이거 계약을 다 MOU를 맺어놨어. 그러니까 종료만 되면은 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랑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같이 참가하면 안 될까? 분명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시장이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러시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사실 우리나라 러시아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 대한 개방의 이슈도,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원유들이 또 전 세계에 풀리게 된다면 유가가 더 떨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유가가 더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종료라는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큰 호재입니다. 작은 호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될 거다. 다만 정말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협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슈를 가져가지만은 그렇다고 막 요 SG라든가 종목에 막 몰빵하지 마시고 툭툭 던져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이제 준비금 관리 매입을 하죠. 뭐 지급 준비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RMP를 진행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미니 양적 완화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RPM과 RMP와 양적 완화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예, 차이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특히 RMP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국채를 위주로 매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보시면 다 단기 중심이야. 단기 중심이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더 은행 쪽에 집어넣는 거지, 이게 시장에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왜? 그래도 지급 준비를 높인다는 거는 은행에서 조금 더 대출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과 중립적인 반등을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만약에 이제 RMP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게 쌓여요. 양적 완화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쌓이면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양적 기충은 끝냈고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초안은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연준 인사들의 엇갈리는 의견, 이거 악재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점도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점도표, 연준 인사들이 2026년도에는 금리가 여기 있을 것 같아, 7년 여기 있을 것 같아, 점을 찍는 거죠. 보시면은 요거 점 하나 보이시나요? 이거 마이런 인사할 것 같은데 2.2에다 찍었어. 2.25에다 찍었어. 그리고 2.25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75에도 있어요. 2.75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 인사들의 이런 정책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극명하게. 이 기준금리 3% 기점으로 3%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냐, 3% 위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CME 패드워치 기준 보시면은 중립금리 3% 정도가 딱 적당하게 잡혀있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3% 금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명하려고 하고 있는 뭐 케빈 워시가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점이 찍혀 있는 것 자체부터가 연준의 이런 인사들의 정책 방향성이 엇갈리게 되고 파벌이 생기고 약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래는 케빈 에셋이었다가 뭐 워시도 고려하고 있다, 뭐 케빈 2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트럼프가 미국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해. 그래서 트럼프 보스 어떤 금리 원하냐 언론이 물으니까 1%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뒤에 어떤 수준의 금리를 원하는 질문에 1%,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낮게 금리 1%를 요구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적인 호재는 뭐다? 트럼프. 모든 게 트럼프가 다 뒤집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트럼프가 그래도 쉽진 않을 게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이 지지율이 꽤나 많이 떨어졌죠. 이게 전체적인 지지율의 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40% 밑쪽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38, 뭐 36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트럼프의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약간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연말에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또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기준금리 1%를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에 결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주장해왔다. 네, 연준에 관여하겠다라고 그냥 선포했어, 선포. 그래서 내 입맛은 그냥 하스시든 워시든 누가 더 내 입맛 내 말 잘 따를 거야. 그 사람 연준장 앉혀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점도표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 자산운용사 10곳 중 8곳이 인공지능 거품 아니야. 내년에도 상승장일 거야.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운용사들의 내년 주식시장 전망치가 여전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게 81%나 된다. 그리고 지금 S&P 500 전망치수도 계속 높죠. 지금 있는 가격보다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 실적 너무 좋아. 실적 좋은데 왜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역시나 매그니피센트 7이 더 갈 것이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가 이제 497개 종목들의 경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올해 매그니피센트 M7이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M7의 상승률이 S&P 500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2배 이상, 뭐 월말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너무 잘났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그래서 실적 기반의 상승이 나왔고, 여전히 내년에도 이 S&P 500 전체의 성장의 무려 46%가 M7이다. 대형주가 전체 성장 이익률의 40%를 넘게 가져갈 것이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M7 대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률 대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M7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올해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온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50%에 50%. 내년에 46%란 거야. 4% 떨어졌어. 그 정도로 내년에도 M7이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AI 거품론에도 빅테크 기업도 투자 확대, 이것 때문에 반도체 전력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 유효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2025년도 2026년도 되면은 포가 나오죠. 요 포를 누가 먼저 개발해서 양산해서 납품하냐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HF뿐만 아니고 기존의 D도 너무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률이 너무 이거 이렇게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따블, 여러분 따블, 삼성전자 따블이고 SK에서 따블 이렇게 나오면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코스피 5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에 더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만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죠. 뭡니까 여러분들? 자, AI는 전력 수요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뭐 매년 1%가 넘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더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납품하는, 공급하는 인프라를 이런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 테마주들을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 무려 30% 급증했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 2.5%밖에 안 늘었어. 데이터 센터 다 짓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력 인프라로 이 KPX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는 이게 정말 내년에 가장 큰 재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우리의 모멘텀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내년에 슈퍼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의 IPO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 얘들 기업 가치가 미쳤어요. 스페이스X 350조에서 48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거의 7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 반이야. 기업 가치가. 미쳤죠. 그리고 엔트로픽도 스페이스X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50조 원 규모, 그리고 오픈AI 200조에서 200조 규모. 그냥 지금 예상 규모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뉴욕 증시 한 방에 상장해. 얘들만 합쳐도 여러분들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내년 뉴욕 시장에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들어와, 돈이 지금 내년에. 이게 상장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AI는 모르겠지만은 엔트로픽 스페이스에는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미국에 대한 자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위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슈퍼사이클. 자, 이런 기업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주항공, 너희들 GPU, 데이터 센터, 뭐 AI,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반도체 전력이 더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때 뭐 이런 기업들 지조 투자도 좋겠지만 우리 뭘 해야 된다? 곡괭이를 팔자.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자. 경쟁이 심화되죠.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그 경쟁이 심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 투자에 가장 반사이 되는 기업들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점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지 좀 마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6월이야, 6개월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을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양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되면은 뭐 나옵니까? 포퓰리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주고 뭐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줄게. 하늘의 별도 따줄게. 하지만 우리는 안 믿죠. 근데 그걸 믿고 찍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양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이거 야 너 어디서, 한겨레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어디서 가져왔냐? 한겨레에서 가져왔어. 한겨레에서. 네, 트집 잡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박빙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퍼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의 시장에 대해서는 다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이제 9월달에도 올려드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1호 과제가 지금 개헌이에요. 개헌하려면은 압도적인 지지율이 필요해요. 압도적인 지지율.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물론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긴 하지만은, 개헌이란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이번 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 기대해봐도 되겠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올해 이 5, 6, 7 때 우리 뭘 많이 주도했습니까? 시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테마주들, 돈 뿌리는 테마주들 급등했잖아요. 코나이, NH그룹주들, 뭐 결제 관련 테마주들 뭐 최소 2배 이상 갔잖아.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밀렸어요. 다만 코스닥은 이미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겼습니다. 짝짝짝짝 추가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지금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에게 거래대금이 조금 더 센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확 늘었죠. 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나오는 순간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에 추가적인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무려 150조! 우리나라 뭐 10년 정도 동안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되는 정말 이런 펀드 계획인데 50조. 그래서 이게 뭐다? 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너무 빅테크보다는 벤처도 투자해야 되고, 보시면 인프라랑 직간접 투자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벤처 기업들도 투자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자금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30조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돈 넣어줄게. 30조 넣어줄게. 코스닥 활성화시켜. 30조 더 넣어줄게. 150조 아니야. 180조 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그냥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도 사시면 됩니다. 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제 큰 정말 재료라고 보는데, 자, 한국의 인구 구조, 노동 구조에 대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급변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거 피지컬 AI로 커버칠 수 있다. 오히려 기회다. 명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기업들한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만들고 휴머노드로 만들면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기업들이 명분이 있어요. 뭐가? 야, 우리 저출산이잖아. 우리 저출산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사람이 없는데. 해야 되지 않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노동 생산성이 드럽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노조의 힘이 정말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노조의 힘이 센데 일은 드럽게 못합니다. 뭐가 팩트로 말하잖아요. 노동 생산성, 뭐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에 제일 낮아. 노동 생산성이 제일 낮다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머노이드로 전환하면 돼요. 스마트 팩토리 깔면 돼. 사람 안 쓰면 돼. 미국 맨날 욕하잖아. 미국 보세요. 77%야 노동 생산력. 미국처럼 빡세게 일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you fire 해고시켜버리잖아. 한국은 입사하잖아요 대기업에. 죽어도 해고를 못 시켜요. 해고하는 순간 이제 바로 그냥 인터넷 난리 납니다. 한 명도 해고를 못 시켜 한국.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을 안 하지. 근데 사람들을 압박도 못해. 압박하면은 기업들이 노동자 죽인다고 얘기해. 근데 노동생산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아니 정치인들 OECD 좋아하잖아. 맨날 OECD 하잖아. 지금 뭐 사람 사고 나는 것도 OECD 중에 가장 사고 많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동생산은 낮은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차라리 이런 저출산과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거야. 사람 안 뽑죠. 기다리면 돼. 결국 정년연장 해. 정년연장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람 안 뽑아. 기계로 대체하면 돼. 지금 20, 30대 청년들 일할 데가 없어요. 나 오늘 또 뉴스 열받는 게 계속 좀 얘기가 샜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청년들이 얘기 나오고 있더라. 진짜 이 레거시 언론 미디어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냥 쉬었음이에요. 그냥 쉬었으면 단어가 10년 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 쳤던 그런 워딩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쉬었대. 그냥 쉬는 게 어딨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쉬는 거지 양질에. 네, 진짜 이 레거시 언론들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아무튼 뭐 일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이런 말은 진짜 이런 일하지 않는 청년.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거야.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계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기계를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이런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저는 이걸 뭘 봐야 되냐, 제가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어떤 내용이 이거를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멈추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성장률이 연평균 30%짜리 되는 산업도 지금 더 이상 없고요. 투자를 멈추지가 않습니다. 왜 멈추지 않을까? 왜 멈추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뒤쳐지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기 때문이에요.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업이 끝나. 그냥 기업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고 막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야, 너희들 대출 그렇게 받아서 어떡할래? 막 지금 아시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8%, 10%짜리 대출을 받고 있어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어. 근데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어차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해요. 어차피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면 망해요. 기업들은 그걸 알아. 왜? 똑똑하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망하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누가 이길지 모르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겠지, 구글, 제미나이가 이길지, 뭐 오픈AI, 챗GPT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 아마존이 이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업들은 이제 이 시장에서의 치킨 게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엮여있는 그룹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산에 이래 곡괭이와 청바지와 부추를 파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당장에 이거 하면은 돈이 안 되죠. 지금 MLM 모델 해가지고 뭐 챗GPT 돈 얼마나 보겠어? 재미나 이런 거 돈 얼마나 보겠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서 뭘 하나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서 뭘 보고 있다? 피지컬 AI를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고개를 돌려서 피지컬 AI를 보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에 대한 정의가 뭐냐?
AI가 물리적 실체 안에 구현되어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을 통해 현재 세계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판단 행동함으로써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피지컬 AI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어렵게 보이잖아요. 간단해요. 모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우리 산업 시스템에다가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순간 그건 다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확대성이 너무나도 커.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큰 게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드론, 여기에 이제 나머지 소프트웨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조의 모든 기반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이거 피지컬 AI 현황과 시사점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자율주행형차, 네, 이 밸류 체인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어.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형 다 만들어놨고, 사실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찍은 영상이 로봇주예요. 제가 해보니까 한 50개 찍었더라고요, 로봇주만. 그 진짜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1차적인 이런 산업의 투자처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다. 휴머노이드는 하나의 유형일 뿐이고, 여기서 자율주행, 드론, 여기서 소프트웨어까지 접목시키는 게 피지컬이기 때문에 산업의 확대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로봇이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로봇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미 수익 많이 보셨죠? 수익 못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로봇으로. 근데도 시작도 안 했다. 뭐가 시작도 안 했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뭐가 부족하냐면 제조업 소부장이 부족해. 그거를 한국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액추에이터 안에 감속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이 계열사 자산들,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이 뭐 투자를 한 기업들, 이런들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뭐 LG 그룹주들, 최근에 SK 그룹주들, 현대차 그룹주들, 뭐 삼성전자는 이제 네이버 로봇을 올려드렸고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피지컬 AI가 없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SK 그룹주도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이슨상 CEO가 뭘 얘기했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는 결국 계획과 행동이 가능한 피지컬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종착지란 거야, 종착지. 음성 인식, 말하고, 생성하고 콘텐츠, 그리고 코딩하고, 특허 관리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로봇 번영 기술로 넘어간다. 이게 종착. 여기서 더 발전되는 게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주밖에 없어요. 이제 피지컬 AI가 완성되는 순간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끝.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의 종착지가 피지컬 AI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본다면은 로봇이라고 차가 자율주행하고 드론과 드론과 뭐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는 이런 모델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주다. 이제 우주다. 이제 피지컬 AI 다 했다. 이제 뭘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갈 게 바로 이제 우주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주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우주 클라우드 사용 데이터 이슈가 요게 2027년도인가 8년도에 나왔어요. 엄청 오래된 기술이긴 해. 미리 구상은 해놨는데 이걸 이제 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 거예요. 민간 로켓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고, 왼쪽은 뭐냐면 여러분들 해저 케이블이에요. 해저 케이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정보는 다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근데 우주에 대한 데이터 센터랑 우주 클라우드가 완성되는 순간 해저 케이블이 의미가 없어져.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뭐다? 이 지구를 벗어나서 올리는, 달이라든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올리는 산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피지컬 AI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끝났다고 하잖아요. 끝나는 순간 우주로 갈 겁니다. 물론 회의론자들도 있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우주의 가혹한 환경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뭐 하드웨어가 잘 작동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건 땅이잖아요. 우주에서 발생하면은 그거를 AS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 이거를 당장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스타링크가 있잖아. 지금 저궤도는 이미 인류가 마스터했어. 그래서 이제는 고궤도로 넣겠다. 넣어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에너지 영향 없이,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열 같은 것도 엄청 있지 않습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그냥 우주로 쏘아 보내 가지고 이걸 해결시켜 버리겠다. 지구에서 안 하겠다. 우주에서 그냥 특히 달에서 지금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려 가지고 달은 이제 중력이 작으니까 그걸 올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허무맹랑하죠. 허무맹랑한데 계속 이런 재료를 만들고 있는 걸 일론 머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2000년도 초반에 뭐 했습니까? 전기차를 만들겠다. 내연기관차 없이 전기차를 만들 건데, 우리 이 전기차를 자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로 찍어내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전부 욕했죠. 근데 지금 스마트 기가 팩토리에서 자동차, 사람이 거의 10%밖에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가 테슬라 모델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는 자율주행하게 만들 거야. 결국 성공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자들 대체해버릴 거야. 올해 이제 원래는 12월 달에 또 나와야 되는데 옵티머스가 또 안 나오고 있지만은, 원래 한 2년 연기됩니다. 안 나오고 있지만은 나올 거야. 그리고 화성 갈 거니까 스페이스X 역추진 로켓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업들이. 이것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시대에서 못 뒤처져지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그냥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썩어 넘쳐 남아 돌아. 근데 뭐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내 세대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업을 더 키우고 후세대까지.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진짜 딱히 할 게 없어요. 성장산업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 그 남아있는 마지막 성장산업이 저는 피지컬 AI랑 우주항공이야.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술 격차가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말이 많은데 그냥 남아있는 성장률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꿈을 쫓는 기업들, 꿈을 파는 기업들, 큰 게 뭐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탈모 치료도 해야 되고, 암 정복도 해야 되고, 우리 비만 치료제도 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거는 정말 고전적인 이제 성장주라면은 이제 남아있는 성장주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주항공, 피지컬 AI 끝이다. 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죠. 핵융합,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요건 좀 더 기술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 구간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켓네로 포함해가지고 플래닛랩스, 뭐 최근에 뭐 ST 스페이스 모바일, 뭐 에코스타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우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은 히토류입니다. 왜? 고정밀, 고성능이 필요한 이런 정말 미래 산업일수록 히토류가 너무 필요해요. 히토류가 너무 필요해. 네, 히토류가 너무 필요하고, 저는 이 히토류의 무기화에 결국에는 미국이 극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생각해보세요. 결국 원유도 극복했어. 결국 셰일가스 혁명, 셰일 혁명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LNG랑 원유를 많이 파는 나라예요. 미국이 극복했어. 미국이 말했어요. 4년 뒤에 우리가 히토류의 주권을 찾아올 것이다. 히토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현재 뭡니까 여러분들? 협력체를 만들어서 박스 실리카를 만들었어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 중에 미국에 베팅하겠습니다. 만약에 베팅한다 그러면. 그래서 히토류 자립에 나서게 된다면은 히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 대신에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토류에 대한 산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히토류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슬슬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모여가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냥 옆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가 좀 그냥 좀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그냥 이거 대문만 딱 자른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좀 이제 설명을 듣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시장에 남아야 되는 이유, 이런 치킨 게임에 결국에는 우리도 참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돈은 계속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 쪽으로.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재료가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조금 더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저는 악재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선별적인 종목, 돈 잘 버는 기업, 네, 주주 친화적인 CEO,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걸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매그니피센트 그 M7이나 S&P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VS가 뭡니까? 매그니피센트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나머지 493개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 나머지 93개를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극단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남은 종목도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못 올라갔어요. 중소형주들은 소외당했어. 네,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2년 전에 방산 조선주들이 가장 셌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죽었죠. 현대차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더 선별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요. 절대 난이도가 낮은 시장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저는 더 높다 생각해요. 그 대신에 잘 선별한다면은, 선별만 잘한다면은 정말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투자의 이런 치킨 게임 속에서 살아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 엮여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엮여 있는 기업들. 네, 저는 일단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각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 또 용쌤이랑 분석해서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네, 그냥 오랜만에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얘기해서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알잖아요. 또 주저리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타임라인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너무 또 내용 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12월부터 내년까지 여전히 좋은 이슈 일정들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략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지난주에 약간 단타를 아무튼 좀 으쌰으쌰를 많이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비하이브 열심히 해서 높은 수익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